피부양자에게 부양의 의무로 주는 생활비는 이제 비과세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를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셔서 추징을 당하고 그러시는 거죠.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생활비를 받으셨는데 생활비의 본질은 이 휘발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소모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자금을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자산 형성을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양 의무가 없는 자에게 증여를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거. 왜냐면 부모가 이미 부양 의무를 갖고 있는데 왜 조부모가 주느냐 이래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 시점에 필요 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한 번에 뭐 4년치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줘버린다. 그게 약간 범위 자체를 너무 벗어났을 때는 결국 그 자금의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태반으로 발생하죠. 맞벌이 부부는 만약에 서로 자금을 주면은 부부만 좀 가지고 있는 적용을 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공동생활 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활비 자체가 아니라 공동생활 영위했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건 사실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배우자도 가정 살림을 하면서 결국은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서 노력한 걸로 보기 때문에 한 테두리로 같이 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금전을 지원해줬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녀는 이미 자력이 있는데 왜 금전적 지원을 해줬냐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실 어렵죠.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이 충분한 부모가 있는데도 그래서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거나 이렇게까지 파생이 되면 결국은 이 부양 의무가 없는데 생활비를 증여를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는데도 왜 조부모가 생활비를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손주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조부모에게는 없기 때문에 결국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관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너무 다 철저하게 다 커트해내지는 않기는 합니다. 사실상 조부모가 이 부모를 건너뛰어서 손주에게 주게 되면은 이 건너뛴 증여라고 봐서 이 세대 생략 증여 할증과세가 돼서 오히려 증여세 산출세에서 30%나 할증이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모가 막 자녀를 낳았을 때 사실 요즘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바로 뭔가 증여해줄 여력이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조부모가 증여재산 공제까지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면 할증도 안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손주에게 자력을 만들어주는 아예 재원을 마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증여세는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합산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증여를 무조건 10년 주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자녀를 가정했을 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텀을 이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살까지 준다 가정을 하면 0세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주고 나서 그 재원은 어차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4%의 물가상승률 반영을 하면 그 금액이 30살 됐을 때는 한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의 이제 평균 나이랑 평균 자금을 통계를 내본 적이 있었는데 32살에 결혼자금의 평균액이 2억 4천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원 마련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증여재산 공제까지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신고를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언제 증여를 했는지 까먹습니다. 그 10년치 이전에 그 금융거래 내역을 살피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못 취득할 때 자금 소명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 소명을 할 때 증여세 신고서를 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신고를 하는 게 차라리 나에게 뭔가 증명을 할 때 아주 편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도 편합니다. 10년 주기를 딱 텀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합산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증여를 무조건 10년 주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10억이든 20억이든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걸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그 빌려준 것이 빌려줬다라는 차용이란 표현이 맞을 것이냐, 사실상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자녀의 변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의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좀 더 이걸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차용증을 무조건 당일에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떤 세무조사가 펼쳐지고
되거나 뭐 소명이 발생했을 때 그때 허겁지겁 그걸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일치성을 과세관청이 의심하는 걸 굳이 만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 작성을 하고 그 당일 날짜에 채권자랑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같이 발급을 하고 가까운 공중사무실 가서 공증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확정일자 도장 정도 받고 그 문서 스캔한 다음에 전자 메일을 보내놓으면 어떤 날짜 이걸 썼는지 딱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날짜에 자금 이체도 딱 하고.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교를 제발 쓰세요. 왜냐면 조교를 안 쓰니까 이 금액이 증여를 한 건지 자금을 빌려줬던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큰아들에게 3억 빌려줌 이런 조교를 하나라도 써놓으면 몇 년 후에 대부분 소명이 펼쳐질 텐데 5년 있다가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소명하지라고 괜히 과세관청과 이 소명할 때 스트레스를 먼저 만들 일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에서는 4.6% 이자율을 정해놨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연마다 1,000만 원 이하인데는 상관없지만 1,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의 이자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절이나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이제 추징을 하는 게 있죠. 원금하고 이자 상환할 때도 그 내가 썼던 차용증에 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매월 25일 날 이자를 갚는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저는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리죠.